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좀 이렇게, 쌤도 이제 그 얼굴도 눈에 들어오고, 이제 또 체계도 좀 잡혀가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중간고사 시즌이 되었고,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하는데, 아마 수정하다 보니까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과 아마 신문왕,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 문무왕 양이 또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문왕은 오늘 뭐 강의합니다만은, 다음번 우리가 낭산 유적답사 때 또 신문왕이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복을 피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 태종무열왕, 삼국통일의 씨앗을 뿌렸던 태종무열왕과 그 다음에 동반자, 수어지교였던 동반자 김유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강의는 이제 통일을 완비했던 이제 문무왕, 그 다음에 그 통일을 완비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정상적으로 대의를 물려주는 것까지를 저희들 삼국 통일의 가장 아마 핵심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전체가 이제 경주 분지입니다. 경주 분지고, 경주 분지의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 도시처럼 중국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나라처럼 이렇게 그 성곽을 쌓아서 도시를 보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해발 30m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보문단지 쪽에 있는 그 동쪽에서 이렇게 물길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경주 도심의 서쪽 이 쭉 가는 것이 형산강입니다. 형산강이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북천이라 하기도 하고 동천이라는 강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고 여기서부터 쏟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물이 쏟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모지의 땅이었다가 한 30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개간이 돼서 이제 신라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박역거 시부터 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보다 한참 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어떤 성곽을 쌓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 여기 서쪽인 선도산 부분, 그 다음에 그 남산 부분, 그 다음에 보문단지 들어가는 그 명활성 부분, 그 다음에 북형산성 이 넘쯤입니다. 포항간 사이에 거기에 산성을 쌓아서 도시를 이렇게 보호하고 가장 중심이었던 것은 이제 월성은 보통 보게 되면 이 도시의 중심은 북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경주는 어떻다 했습니까? 지형 자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낮아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 도시 계획상 아마 궁궐이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펼쳐져 있는 특이점이 있고 주변에 산성이 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성에 있는 신라 궁궐이었던 귀족들이 살고 최고의 고위층이 살던 어떤 궁궐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죽고 나서 생활했던 사후공간, 무덤, 대능원 일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전으로 모셨던 낭산 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무왕 유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그 동해안 지역에 그 대왕암도 있고 감은사도 있지만 대부분 모여져 있는 것이 요 낭산에 모여져 있습니다. 요 낭산에. 문무왕이 여기 낭산에 딱 모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낭산은 굉장히 그 신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신라 역사로 들어간 출입구와 같은 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 뒷자락이 경주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남산이다 보니까 경주에 계신 분이 아니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낭산 이렇게 하면 남산에 오자다. 남산에 오자. 이 사람 아마 경주 남산은 글자를 잘못 써서 그 미음을 동그라미 낭산이라 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다다음 가는 코스입니다. 다음 주 답사하고 그 다음 주에 강의하는 것이 아마 제가 낭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낭산이라는 책을 아까 2년 전에 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 있으면 오시면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료를 하는데, 여기에 요 부분이 낭산입니다. 요 부분이 낭산인데
지금 유적은 몇 개만 했습니다. 여기에 이 유적은 빡빡합니다. 이 유적 뭐 최치원 독서당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빡빡한데 이제 오늘 강의에 필요한 자료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적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프린트물 내준 자료에 보시면은 첫 번째 망덕사지가 나옵니다. 이 망덕사 전체죠. 그러니까 경주 박물관 여기입니다. 경주 박물관에서 울산으로 가는 뭡니까? 국도로 쭉 가죠. 국도 가면 불국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 오게 되면 요 이제 산업도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성이나 박물관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요 나지막한 산이고 뭐 도보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전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해발 118m 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습니다. 분지 자체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 여기 홈이 탁 퍼진 부분 여기 선덕여왕릉 있어요. 선덕여왕릉. 여기 선덕여왕릉 있죠. 선덕여왕릉 있는 산이다. 그러면 선덕여왕릉이 있는 산이다 이러면 사람들 대부분 이게 낭산인지를 몰라도 대부분 다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기록에 진짜 요 사천왕 사지를 누가 지었나 이러면은 이제 문무왕이 짓죠. 문무왕이. 이제 왜냐하면은 태종무열왕과 김춘추가 삼국통일 전쟁 과정 중에 그다음에 드디어 문무왕이 삼국을 백제를 멸하고 이제 고구려를 멸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의 속셈이 드러났다 했죠.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신라가 힘이 다 빠지니까 신라는 그냥 이렇게 주워 담는 거죠. 백제와 고구려를 싸웠어야 하지만은 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와 싸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군사력으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신하들이 묻죠. 문망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명랑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명랑법사는 지금 용궁에 가서 수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명랑법사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명랑법사를 이렇게 문망이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이 명랑법사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죠. 명랑법사가 하는 말이 지금 신유림에 절을 지으면 된다. 신유림에 동서남북을 지키는 천왕사를 지으면 된다. 천왕사. 그러니까 이제 천왕이라는 것은 하늘을 지키는 신이죠. 인도의 고유 신인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천왕으로 이렇게 부처님 복속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격을 두죠. 그래서 이제 그 천왕이 동서남북으로 그 네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천왕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천왕.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왕사를 지어서 나라를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안을 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유림이라는 것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서 논일던 곳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낭산에는 이렇게 그 안개가 자욱하고 신이 내려와서 노는 숲이다. 신이 내려와서 노는 숲, 신유림이라고 보통 있는 신유림. 이게 신유림이죠. 그러니까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짓게 되면은 여기에서 불법으로 해서 불교의 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당나라 군대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왜? 지금은 군사력으로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오로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을 단결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이 사천왕사를 건립합니다. 근데 이 사천왕사를 건립하고 난 사이에 당나라가 대군을 일구고 두 번에 걸쳐서 신라를 침략합니다. 신라를 침략하는데 두 번 다 출발하기도 전에 풍랑이 불어서 다 이렇게 그 행군이 중지가 되고 이제 패퇴하죠. 그래서 당의 그 당나라 3대 왕 고종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당시에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이 김인문, 문무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김인문에게 묻죠. 그 함께 갔던 김인문과 양도에게 묻습니다. 너희 나라에는 무슨 술법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는데 우리 군대가 대군이 출정하기도 전에 이것이 무너지는가? 우리가 패퇴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제 거짓말하죠. 김인문 거짓말합니다. 저희들은 나라를 떠나온 지 십수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를 떠나서 당나라에 와서 전지가 십수년이 됐기 때문에 신라의 사정은 저희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저희들 귀에 들리기로는 지금 신라에는 당의 황제를 위해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사찰 지었고
기원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 고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당 황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또는 그 장수를 위해서 빈다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파견합니다. 사신을. 그 사신을 파견하는데 누구를 파견하냐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악분기라는 사람, 악분기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파견하죠. 근데 이제 악분기가 딱 파견 온다라는 소식을 벌써 뭡니까? 우리가 당나라에 가 있던 승려라든지 여러 사람들 벌써 신라가 옵니다. 신라에 먼저 접죠. 당나라의 악분기라는 사신이 신라의 사천왕 그 살을 보기 위해서 실사하기 위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소문이 알려지고 벌써 신라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문무왕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사천왕사는 짓다가 왕궁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찰을 보여주면 분명히 이 사찰은 당 황제의 명복을 빌기나 장수를 빌기 위한 어떤 사찰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가 사찰이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이제 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그 대신 사찰만 대신 사찰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사천왕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뭡니까? 앞에 건너에 망덕사라는 그 사찰을 가짜 사천왕사를 짓습니다. 가짜 사천왕사를 짓는데 그래서 이제 악분기가 신라에 도착해서 아마 지금은 이 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쪽이 돼서 아마 이거 지금 보면은 수평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언덕처럼 보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단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강 쪽으로 해서 아마 안내를 해오니까 여기 언덕이다 보니까 이 신라의 그 신하들이 이제 악분기를 이게 지금 가짜 사천왕사지에 이렇게 데려가죠. 근데 이 악분기라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저것은 분명히 바라봤을 때는 우리 당 황실을 위해서 지은 사찰이 아니다라고 사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천왕사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저기서 덕을 바라보기에 덕을 만덕이라고 덕을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멀다. 요산, 덕을 바라보기에는 먼 산이다. 먼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망덕 요산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산 덕으로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제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망덕 요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이 사신이 들어가지 않고 벌써 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해서 되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뭘 쓰냐라면은 신라 사람들이 뇌물을 씁니다. 신라 삼국 역사 기록이 최초의 뇌물이죠. 황금 천냥을 악분기에 줍니다. 그죠? 황금 천냥을 악분기에 주고 하니까 이 악분기가 받아서 가면서 당에 가서 이야기하죠. 신라에 가보니까 천왕사를 지었는데 당 황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사천왕사도 있고 가짜 사천왕사도 있기 때문에 요 산을 악분기가 망덕요산이라 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따와서 망덕사 이렇게 해요. 망덕사. 그러니까 이제 신라를 구했던 뇌물을 주기 구했던 이게 절터죠. 망덕사. 지금 또 완전히 발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발굴 조사에서 이때 가람의 배치, 절의 배치 같은 건 확인됐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라 문무왕 19년에 문무왕 제19년에 이제 사천왕사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죠. 완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문왕릉을 이제 신문왕릉으로 전해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진평왕 여기 선덕여왕이 있으니까 선덕여왕 아버지 진평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 후반기 때 왕릉의 진위 여부라든지 아니면 신라 고분의 구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왕릉의 진위 여부는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신문왕릉은 기록되어 있냐면은 낭산 동쪽에 장례 지냈다 상수하게 그 신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은 낭산 동쪽에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산 동쪽이니까 이 일대 지역입니다. 물론 보문단지에 부부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남겨져 있는 고분은 여기 진평왕릉하고 여기 요 뒤에 있는 수호제 쪽에 있는 효공왕릉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왕릉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1730년대 와서 왕릉 비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문왕릉으로 했는데, 요게는 뭐냐면은 요 신문왕릉의 아들, 그죠? 효소왕. 왜냐하면은 효소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었습니까? 망덕사 동쪽에 무덤을 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덕사 동쪽에는 확실하게 망덕사가 위치가 되고 동쪽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무덤은 신문왕릉의 아들 효소왕의 무덤이라 생각하고, 아마 지금이 아마 있는 진평왕릉이 신문왕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이제 그 왕릉 비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선덕여왕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러면 진평왕릉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한지 쪽에서 찾아봐야 되죠. 단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견해입니다. 저희 견해고, 제가 그 394기에 나오는 또는 394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비정했을 때 그렇다라는 생각하고, 또 제 견해에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덕사 때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능지탑이란다. 능지탑. 그러니까 아마 문무대왕이 이제 화장했던 화장터. 아마 뭐 진위 여부는 이제 논란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안내문에 보게 되면은 이 능지탑은 문무대왕이 그 대왕암으로 그 유골을 가져가기 전에 화장했던 터다라고 보통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황복사는 뭐냐면, 여기 앞에 보통 보면은 전 황복사, 앞에 이제 문화재 안내판에 전자가 붙어 있으면은 전해져 온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 황복사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황복사의 그 황복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요 뭡니까? 지금 황복사에 있는 탑 안에를 해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명문이 나왔죠. 명확하게 명문이 딱 나와서 금동 순금불도 금제 그 순금불상도 두 구가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 그 아들 이렇게 효소왕하고 신문왕이 이제 죽습니다. 두 아들도 일찍 죽습니다. 아들도 일찍 죽고 한데 그 어머니 왕비가 자기 남편 신문왕과 아들 효소왕을 위해서, 그죠? 여기서 이 효소왕의 동생이 여기에 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고 살을 넣고 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명문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신문왕과 이제 효소왕에 대한 어떤 업적들이 명복을 빌기 위해서 되었기 때문에 황실의 명복을 빈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황복사가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오는 부분, 얘기한 부분이죠. 황실의 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문무왕과 아들 신문왕 사이에 있던 모든 유적들이 여기 집중됐죠. 경주 지역이. 그 다음 외에는 월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망덕사 다음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망덕사는 이제 요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 조사 과정 중에 이제 트렌치기 또랑처럼 판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샘플 조사입니다. 샘플 조사. 완전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샘플로 하고 이제 유적을 파악해서 뭐 몇 년씩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요렇게 했을 때는 대충 이제 사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대충 이렇게 배치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게 나중에 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아마 국가에서 다시 재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천왕 그 사지원. 그러니까 여기 단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 그 대웅전 갈 때 뭐 그 청운교, 백운교처럼 굉장히 이렇게 높다란 축대위라는 이렇게 출입구가 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출입구 축대가 이렇게 한두 개 씌워져 있고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악분기가 이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언덕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뒤에는 더 멀죠. 자, 현재 터가게 되면은 이렇게 금당지가 남겨져 있고, 금당지에 초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금당지, 우리가 법당이라 합니다. 원래는 금빛 나는 부처님이 계신 집을, 그러니까 집당자 써서 금빛 나는 집, 이렇게 금당이라 하는데, 이 금당 안에 대부분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 뭐 법을 설하는 법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그냥 이렇게 법당으로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죠. 원래 명칭은 이제 금당이라 하는데, 그 금당에서 우리가 법을 써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요즘처럼 법당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당이죠. 금당이 초석이 있는 부분이고, 아마 요 끝에 가게 되면은 단간지주라고 이렇게 돌기둥이 두 개 있는 부분이고, 좌측 우측에 이제 목탑지가 있습니다. 목탑지가 있는데,
목탑지 안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동쪽 목탑지죠. 그러니까 사리공입니다. 사리공. 그래서 대부분 황룡사 구층탑이라든지 뭐 기림사의 목탑지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그 보문사지 목탑지 대부분 이렇게 목탑지는 기초를 만들고 토단을 만들고 기초 만들고 위에 대부분 사리암을 이렇게 바닥에 놓습니다. 바닥에 목탑은 이렇게 땅 속에 묻죠. 땅 속에 사리암을 묻고 석탑 같은 데는 대부분 뭐 2층 옥신이나 아니면 2층 옥계석이 뭐냐죠. 뭐 옥신은 사각형 돌에 넣기도 하고 우리 저기 나온니 5층 석탑 같으면 옥계석에 콩을 파서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탑은 지하에 그다음에 석탑은 보통 이렇게 그 탑 몸체 가운데 대부분 넣는 부분. 그런데 급하게 보시면은 샘플 조사인데 이쪽에 이제 올라가는 기둥입니다. 탑지로 올라가는 기둥인데 보게 되면은 예전 모습 같으면 원래 당연히 여기도 길쭉하게 홈이 있고 여기에 장대석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아 역시 망덕사는 급하게 이렇게 뭡니까?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고고학적 이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맞은편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해도 되는데 한쪽은 비어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장대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빨리 지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면요. 삼국유사에 뭡니까? 명랑이 왕위가 됐다. 낭산 남쪽 신유림이 있는 바 그것에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개설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했다. 이때 정주에서 사람이 달려와 급보를 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정주이라면 북한에 있는 개성군 지원대입니다. 달려와서 급보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지경에 와서 바다 위에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명랑을 불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쭉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채색 비단으로서 저를 임시를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악분기가 오기 전에 당나라 군대가 2번 출병했으니까 그때 이제 사천왕사를 완공하고 불법으로 빌어갖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천왕사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당나라 군이 오니까 어쨌으면 좋겠노 하니까 비단 채색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면 됩니다. 하여 왕이 채색 비단으로서 절을 만들고 풀로서 오방신장급이다. 오방 5개의 방입니다. 동서남북 가운데 이게 5방이죠. 가운데 상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가운데 이게 오방이 납니다. 신상은 금이고 유가명승이 이제 여기 밀교인데 밀교스님 밀교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하게 되면 비밀 불교를 줄여서 밀교합니다. 비밀 불교를 줄여서 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밀교가 삼국 그 전쟁기에 굉장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밀교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주문과 주술로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밀교는 지금까지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1950년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의 서구 유럽에서는 대부분 보게 되면 밀교는 불교의 사생하다. 불교로서는 굉장히 천박한 어떤 종교로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밀교의 수행 방법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탄트라 불교라고 합니다만은 뭡니까?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수행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우리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적인 개념이나 우리 동아시아의 양반이라든 윤리 개념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뭡니까? 뭐 아주 이렇게 뭐 잡스러운 그러한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천박한 기준으로 대분되었는데 이것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중국이 드디어 뭡니까? 그 달라이라마가 집권하고 있던 이 티벳을 점령을 합니다. 사실은 티벳과 중국은 전혀 별개의 나라죠. 전혀 별개의 나라고 사실 청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그 뭡니까? 티벳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뭡니까?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그죠? 화봉공주라 해서 자기의 당나라의 당나라 때부터 가짜 공주를 티벳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티벳이 강력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재정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종교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이 세계 2차 대전 때 중국이 뭡니까? 티벳을 점령해 버리죠. 근데 점령해 버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앞편으로 대부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티벳의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인도로 도망갑니다. 인도로 도망가서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망명 정부도 만들고 지금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미국도 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도 달라이 라마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밀접한 나라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받아들이지 않고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죠. 왜냐면은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오게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밀교의 승려들이 모두 뭡니까? 티베트에서 탈출해서 인도를 가고 인도에서 프랑스를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던 티베트의 경전을 예전에 티베트의 경전을 번역이라든지 해석하지 전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감으로 해서 그 티베트의 그 라마 경전들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하면서 그 오묘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의 사생아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비밀 불교란 말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을 하고 굉장히 순도 높은 이렇게 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세계 대전의 영향이기도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역시 이러한 밀교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은 또 주문과 주술로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적인 쾌락도 있지만 주문 주술 가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습니까? 서산대사가 저 인데 장판을 딱 들고 장판을 딱 날리니까 부석사까지 쭉 날아서 부석사 앞마당에 뚝 떨어졌는데 아이고 하늘에서 장판이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스님들과 대중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고 바깥에 우르르 딱 나오니까 집이 폭삭 무너졌다. 그래서 다 살았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과 주술력으로 해서 이제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막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 대군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신라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밀교승도 해서 유가승도 해서 비밀 불교를 해서 몰랐는 게 문두루 비법으로 그죠? 문두루 비법으로 해서 이렇게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문두루 비법은 아마 이렇게 3번째 주에 아마 달려 있습니다. 그 안내문의 첫 번째 3번째 주에 문두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문두루 비법에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두루 비법으로 몇 번 물리치니까 당나라 대군이 2번에 걸쳐서 그죠? 패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악분기를 보내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보시면 쭉 계속해서 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무슨 비밀 술법이 있는가? 2번이나 군사를 출동했는데도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 하니 문진이 담갔다. 인문과 문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윗나라에 온 지 10여 년에 본국의 일은 다 알 수 없으나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일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윗나라의 은혜를 흔히 받아 삼국을 통일하고 그 은덕을 보답하기 위하여 새로 천왕사를 낭산의 남쪽에 짓고 황제님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노라고 오랫동안 두고 법석을 배설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독특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보게 되면 이제 가람배치가 이게 이 금당을 중심으로 앞에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고 요 가운데 이제 석등이 있죠. 가운데 석등이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불국사 가면 딱 돼 있죠. 그러면은 석가탑, 다보탑이 있고 딱 가운데 석등이 있고 뒤에 이제 그 대웅전 금당이 있고 그 뒤편에 이제 강당, 무설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회랑으로 이렇게 싹 합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 들어온 문이죠. 일주문 지나서 이제 중문이 들어오는데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탑이 동서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탑들은 요 가운데 있는 탑들은 탑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법당이 하나고 탑이 이제 금당이죠. 그러니까 금당이 하나고 탑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1금당 1탑씩이라죠. 이렇게 그 절에 배치도를 할 때 그 법당이 하나고 이제 탑이 하나. 그래서 1금당 1탑이라 합니다. 근데 요 탑이 하나에서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탑이 하나일 때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황룡사 구청탑 같으면 어떻습니까? 81m 정도 대형의 탑이 하나면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탑들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탑이 하나에서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에서 2개로 나눠지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남겨져 있는 것이 우리 가문사탑이죠. 가문사탑. 왜냐면은 처음에 탑이 하나에서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는 상동의 탑으로 나누어집니다. 탑이 똑같은 모습의 동탑, 서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가문사처럼. 그런데 요것이 계속 똑같이 상동의 탑으로 오다가 점점점 시대가 지나면은 불국사 정도에 가게 되면은 탑의 규모도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는 그 뭡니까? 똑같은 탑이 상동의 탑이 아니고 다른 탑이 만들죠. 교리에 따라서 석가탑 만들고 다보탑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아직까지도 석가탑, 다보탑처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탑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상동의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동탑이 뭐 사천왕이나 그 팔부신중이 새겨져 있으면은 서탑도 대부분 사천왕이나 팔부신중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처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교리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탑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탑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냐면은 이 탑이 하나일 때는 안에 계신 부처님에 대한 예배의 대상 50%.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그 사리에 대한 신앙 50% 하니까 100%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통일 신라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제 탑에 대한 사리에 대한 신앙보다가 부처님 본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예배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탑은 하나 이제는 예배 대상이긴 예배 대상이지만은 하나의 건축물로 기능이 약화돼서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편에 어떤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그 뒤편에 종각이라든지 종루 아니면 앞에 종각의 종루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사천왕사 이 뒤편에 있는 두 개의 건물지입니다. 두 개의 건물지. 이 두 개의 건물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석탑을 연구하셨던 장충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그 장충식 교수님이 여기에 있는 석단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유가명승들이 문두루 비법을 설치했던 재단이다, 불단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요겁니다. 요 모서리 12개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금당제되고 앞에 탑지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약간의 이렇게 곡선들이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가 홈이 파져 있습니다. 요 전체가 이렇게 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근데 전체 사진을 못 챙겼는데, 요렇게 전체 돌아가면서 초석들, 여기 전체 초석들이 다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뭔가 꼽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 같은 거를 꼽게 돼. 깃발 같은 걸 꼽게 되죠. 12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유가명승 12명이 문두루 비법에서 단을 설치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문두루 비법을 설치하는 모양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나무로 해서 깃발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불교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뒤편에 있는 조금 전에 있던 이 뒤편에 있던 것이 문두루 비법했던 그 단이 아닌가, 설법단이 아닌가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뭐 어떠한 논리라든지 이것이 아직까지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전체를 이렇게 하나 회랑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특징인 것은 여기 보면은 보통 보면은 여기 회랑만 사각형을 하는데 요 바깥에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금당으로 들어오는 요 회랑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 때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가문사 같은 데 보면 여기 딱 나올 거예요. 불국사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그 본 금당에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 있다 해서 한자로 날개 익자 써서 이제 익랑이라죠. 회랑인데 요 전체가 회랑인데 요 부분은 날개처럼 달려 있다 해서 익랑. 그래서 요 익랑이 있으면은 통일 그 전성기에 탑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그 경계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익랑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드뭅니다. 그죠? 근데 경주는 그 본토기 때문에 그 신라의 본토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가문사에도 있고 불국사에도 있고 여기에 뭐죠? 이게 사천왕사도 있고 아마 망덕사도 있고 그다음에 보문사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아마 유행한 부분. 그리고 요때 당시에는 뭐냐라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목탑이 만들어집니다. 보문리 사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망덕사도 그렇고 사천왕사도 그렇고 또 목탑이 석탑이 아니고 목탑이죠. 목탑으로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그 서쪽에 있는 탑지는 복원되어 있습니다. 복원. 일단 기초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 2월 달에 아마 이제 복원 완성돼서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다진다고 복원되어 있고 아마 요 복원을 보고 요쪽도 복원을 할 것이고 여기다 나중에 아마 이렇게 목재탑을 아마 은정을 복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죠. 우리가 나중에 낭선 답사할 때 이 현장을 갑니다. 된 부분이. 자, 그냥 굉장히 고정이 듣고 기뻐했다. 굉장히 고정이 기뻐했고, 근데 사실은 악봉기를 데려오니까 이것은 사천왕사가 아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 덕효산에 있는 절을 바라보고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쭉 하니까 무슨가 뇌물 줘서 황금 천냥에 뇌물 주었더니 그냥 돌아가 아래기를 신라가 천왕사를 씌우고 세절에 황제의 장수를 빌 뿐이었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리고 당나라 사신의 말에 따라서 그 절을 망덕사라 했다. 이제 이게 그 사천왕사입니다. 사천왕사. 근데 요 사천왕사 앞에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보겠습니다. 여기 귀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귀부, 여기 귀부. 그러니까 동쪽, 서쪽 귀부 있는데 여기 동쪽에 있는 귀부는 여기 이쪽인데 동쪽의 귀부는 여기 아마 이 사찰에 아마 사찰 기념비 아마 사찰에 관련된 어떤 비석일 거예요. 여기 좌측에 있는 요 비석이 귀부가 누구냐면 문무왕의 그 비입니다. 문무왕의 비죠. 그러니까 요 문무왕의 비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비편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언제 발견되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사천왕사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천왕사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런 스님께서 경주 지역을 뭡니까? 사사성장 탑탑하네. 이런 스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고 탑들은 날아가는 기력처럼 줄지어 있는데 그 많던 사찰과 절들의 이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남겨져 있는 거 불국사, 그다음 황룡사, 분왕사, 그죠? 지금 사천왕사, 그죠? 망덕사. 요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모릅니다. 이름은 무슨 절, 담암사, 무슨 절, 효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 절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기와에 뭡니까? 이 무슨 절이라고 딱 밖에 나오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문으로 나온 기와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우리가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에서 이제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찰 명을 이렇게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뭡니다. 황복사에도 황복사라 명문 기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황복사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사람들이 황복사 주변에서 지금 현재 황복사 주변에서 황복사라는 명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황복사 할 것이다 추론하지 그 주웠던 사람이 언제 어떤 지점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황복사에 따르면 굉장히 그러한 기와가 많았을 건데 발굴조사에서 그러니까 황복사라는 명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천왕사에 기원을 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그 신라의 가장 큰 전투가 뭐냐면 기벌포 전투와 매추성 전투입니다. 기벌포 전투. 그러니까 이제 기벌포 전투는 신라가 드디어 그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고 난 다음에 20년간 당나라를 하면서 당나라와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그 육지의 그 전투와 그 바다 해군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벌포 전투는 해군의 최대의 승리죠. 당나라와 드디어 이제는 관계 정리를 하는 최대의 해군 전투가 기벌포 전투예요. 그러니까 정주 오늘 개성시 개풍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러한 곳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기벌포는 뭐냐면은 금강이 입구입니다. 금강이 입구. 그러니까 사실은 금강이 백제 사빌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백제 부흥군들이 일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일본의 전체적인 군단들이 뭡니까? 백제 부흥을 위해서 이 기벌포에 와서 또 지지하죠. 그 기벌포에서 뭡니까? 그 이전에도 나당연합군이 이 백제와 그 일본을 이렇게 해군을 패퇴하는 곳이 또 기벌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와 당나라의 둘이 싸울 때 이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했던 부분이고 이 매초성 그 전투입니다. 매초성. 지금은 아마 이제 경기도 지방에 있는 부분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초성 전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그 전투가 그 해군과 육군의 전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평양 이남의 땅은 이제 신라의 땅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당나라가 이제 신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는 못하면 왜 북방에 이제 그 외부의 적들이 이제 당나라를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후방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되는 부분이고 또 사천왕사는 670년 문무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9년이 지나서 21년에 문무왕이 죽는데 또 2년 전에 이제 사천왕사가 드디어 완공됩니다. 오랜 시간이죠. 언제 착공해서 언제 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기록이 보게 되면 완공된 부분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여기 탑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무왕릉 비가 씌어져 있던 부분을 발굴 조사한 부분입니다. 문무왕이 있던 비를 여기 이제 서쪽 비입니다. 동쪽에 서쪽에 있는 비고 지금 현재 가면은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여기에 잘린 그 목은 경주 박물관에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귀부 이렇게 목이 잘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를 씌웠죠. 그러니까 여기 비를 씌웠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09년도에 문무왕 비가 이렇게 그 성건동이죠. 성건동 지금 경주 성동도입니다. 성동도 지금 경주 경찰서에 있는 그 뒤편 구경주문화원 그 뒤편에서 이렇게 비편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래판을 쓰는 거지, 빨래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모르면은 그 팔만대장경은 뭡니까? 어디에 쓰면 제일 좋겠습니까? 빨래판으로 쓰면 제일 좋습니다. 왜? 오돌도돌하기 때문에 빨래가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빨래판을 쓰는 겁니다. 빨래판을 이렇게 뭐 오돌도돌하고 잘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바짝 말라버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아니면은 모르고 누가 뭐 저 빨랫돌에 그 문무왕이 빈 줄 알겠습니까? 우리 상상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물이 약간 이렇게 듣고 이러면 또 햇빛이 쫙 비치면 이제 글자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 검취문이죠. 수도 검취문이 보다가 그 당시에 있던 문화원에 계시던 김윤군 원장님을 보고 이제 아마 한림학교의 김윤군 원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묻는 거죠. 그 선생님 거기에 무슨 그거 하는 검취문 가니까 글씨가 비슷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거 빈문이죠. 그래서 비를 탁 보여서 내용을 딱 보니까 문무왕 비입니다. 문무왕 비.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뭐 태종 모열랑 비라든지 문무왕 비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그 최치원의 사산 비명이라든지 이 비들은 어떻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다 탁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비가 다 깨져서 모르기 때문에 그 탁보 내용하고 비 내용을 비교하면 이게 문무왕 비인 걸로 명확하게 밝혀지죠. 그래서 다시 발견됩니다. 세 번째 발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2009년도에 이렇게 성동대에서 발견됐던 빨래판을 사용했고, 여기도 역시 아마 빨래판으로 사용됐을 겁니다. 요거는 1961년도에 경주 박물관에 근무하시던 그 이종승 그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요 두 개를 35,000원 주고 그때 당시에 60년 35,000원 요즘 같으면 35,000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35,000원 주고 박물관에서 이제 구입해서 지금 박물관에 갖다 놨는데 분명히 추사 김정희도 그렇고 이게 홍양호도 그렇고 이 보윤들이 요 비가 요때 발견된 것이 아니고 1790 몇 년이고 이게 안내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낭산 아래 사천왕사 이제 밭을 갈다가 비편이 두 개 나왔는데 경주 부인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또 이거 보니까 문무왕 비다라고 하고 그냥 뒀는 것 같아요. 그냥 뒀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이후에 17년 만에 21년 만에 왔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경주용 기록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21년째 왔을 때 발견했는지 아니면 28년째 지나고 왔는지 다시 재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이게 홍양호가 경주 부인이 먼저 이렇게 문무왕 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뭐 십수년 지나다 보니까 금속문에 관심이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뭔가 경주에 오고 뭡니까?
비의 글씨체를 굉장히 해서 이제 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낭산 아래 선덕여왕 밑에 가게 되면 사차항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있더라. 라고 하니까 본인이 가서 확인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발견해서 그 앞에 있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거북이 받침돌에 맞춰 보니까 딱 맞더라. 근데 그때 맞춰 본 것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는 어느 건지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비편이 나왔던 지역하고 우측에 있던 동편은 다른 비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쪽에 있는 비편을 문무왕 비편이라 하죠. 아마 그때 주사 김정희 선생이 아마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현장에 두지 않고 아마 그때의 경주 부관아였던 지금 경주 문화원에 아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안 가져갔겠나, 제 생각에는 가져갔는데 그것이 별로 뭡니까? 그 경주 관아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반듯한 돌도 있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민가에서 아마 이렇게 가져가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이게 1961년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각자 발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사 김정희 선생이 요 발견할 때는 탁본을 합니다. 탁본. 주사 김정희 탁본이 제일 명확하죠. 뭐 글자 뺏겨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탁본을 이렇게 해갖고 와서 몇 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해동금속원에 요 내용이 탁보에 딱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으니까 비가 4개구나. 앞뒤에 비가 4개구나. 1석, 2석, 3석, 4석 4개 딱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해동금속원에 있던 것은 비가 4개로 표현되어 있었지만은 여기 보니까 비의 앞뒤면, 상하면, 그러니까 요게 앞뒤 하게 4개를 이렇게 뵀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측 상단 부분, 비 우측 상단 부분, 여기 이제 하단 부분, 이렇게 내용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머지 끼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이것은 경주 박물관 그대로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무왕의 비편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자, 이제 능지탑이에요. 능지탑.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교재 프린트 뭐에도 있지만은 문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기죠. 문무왕이 남겼던 유언이 정말로 그 명대사입니다. 명유언이죠.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국이 통일되어 있지만은, 삼한이 통일되어 있지만은 뭡니까? 아직도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태자는 오랫동안 태자의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태자가 바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태자가 태자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열흘 안에 내 시신을 고문 밖에서 서역이라는 게 인도식으로 서역식으로 장례를 치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문이라는 것이 성벽에 들어가고 궁궐에 들어가는 제일 바깥문, 오늘날 같은 우리가 뭐 사찰 같으면 1주문 정도 됩니다. 1주문 정도 되는 그런 문이, 그러니까 고문 바깥들에서 서역식으로 장례를 치르라니까 이제 화장을 하게 된 거고 하죠. 그리고 태자는 내 관 앞에서 열흘 또 기니까 태자는 내 관 앞에서 즉위식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제 무영왕릉의 어떤 묘지명이라든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 거의 장례를 1년 가까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3일장, 5일장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1년씩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행정이나 업무나 모든 업무 자체를 뭡니까? 왕의 장례 치레에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낭비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무왕 입장에서는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유신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아플 때 들어가서 위문을 하니까 김유신이 앞으로는 왕을 뵐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문무왕 이야기죠. 내게 혹시 할 말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죠? 대통을 잇는 왕은 처음에는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루었던 공덕이 하루아침에 쌓기는 정말로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무왕이 김유신의 또 유언도 들었을 거고, 기록에는 없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들었을 거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뭡니까? 아버지와 외삼촌이 삼국 통일을 이루어주고, 자기도 그 삼국 통일의 역할을 했고, 아직까지 통일이 됐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아들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내 관 앞에서 빨리 왕권을 잡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이에 뭡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신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으키죠. 밑에 시아들이 그 반란의 주모야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장인어린 장인.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신문왕 같은 거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정말로 그죠? 배신감이라든지 자기가 믿었던 장군들, 그 다음에 자기의 집사 왕비의 장인, 반역이 가담한다니. 그러니까 그러한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문무왕이 이렇게 죽으면서 지금 아마 심상치 않다. 그 느꼈기 때문에 바로 아마 그렇게 장례 1년 하다가는 나라 거들나겠다.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 바로 아마 서역식으로 장례 치르라고 그렇게 아마 유언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삼산오합조선안에서 경주 신라 역사의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이렇게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문무왕을 찾고 문무왕 유적을 찾아야 되는데 삼국통 유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터가 어딜까? 그리고 고문이 어딜까? 어느 쪽 문을 고문으로 이렇게 할까? 북쪽에 있는 귀정문일까?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이 아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 이렇게 잘못 복원된 겁니다. 여기에 돌무더기에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산더미처럼 여기 있는 부분이 있고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능시탑 이렇게 시골 사람 발음으로 하니까 능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다음 저걸 봤을 때는 돌로 만들기 전에 분명히 무덤 구조는 아니고 하니까 이제 발굴 조사를 그때 당시에는 뭐 임시적으로 발굴한 거죠. 오늘날처럼 고고학적인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69년도에부터 해서 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경주 개발 계획을 할 때 당시에 이제 발굴해서 복원을 하다 보니까 남겨진 모습이 이제 현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요런 모습 있죠. 하고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가시면 답사하시다 보면 여기 돌이 이렇게 몇 개 사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져서 쭉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복원하는 사람이 좀 두려웠겠죠. 내가 했는 게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대 자기들 기술로는 최고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고안해서 만든 거고 탑처럼 만든 거고 요 부분은 후세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복원 발굴 조사할 때 요거를 기초로 해라고 요 부분을 남겨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70년대 학자들이지만 이렇게 혹시 내가 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요라는 기본적인 일부라도 남겨주고 복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자, 저 측면에서 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요 뒤편에 보게 되면 요 사면에 다 이렇게 12지상 이렇게 그 3개씩에서 사면 돌아가면은 12개 되니까 이제 12상인데 요 뒤편에 이제 12지상은 보시면은 다르게 새겨져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를 보게 되면 어떤가? 여기는 이렇게 색단으로 돼 이렇게 밑에 받침돼서 이렇게 12지상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더 깁니다. 그죠? 밑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왕릉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대부분 한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요 기법이라든지, 여기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여기 뚜렷하게 다 있죠. 여기는 좀 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좀 덜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12상은 지금 발굴조사 황복사 아직 발굴조사했던 거기에 이제 12상 하나 옮겨온 겁니다.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 이탈이 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이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요 위에 요 돌 자체가 연꽃문양인데, 연꽃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뒤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아마 재발굴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발굴했던 서봉총, 금관총을 다시 재발굴했듯이 아마 이
그 능지탑도 아마 새롭게 이렇게 발굴 조사를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뒤에도 하나 뭡니까? 토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뭡니까? 이렇게 석탑처럼 그러한 구조로 대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이 지역을 발굴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강우방 선생님이라고 아마 이렇게 이제 그 미술 그 사학자가 경주 박물관에 처음으로 이제 학예 연구사로 아마 이렇게 졸업하고 아마 초임으로 왔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발굴 조사하니까 박물관이 그 뭐 경주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지금 복원해 있는 모습은 아니다. 안내물에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아마 그 동서남북에 중국,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탐묘구리에서 중국에 가면 이렇게 탑인데, 그 한쪽 사면에 이렇게 굴처럼 팠습니다. 굴처럼 파서 이렇게 사방부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면을 불상 모시니까 그러한 구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제일 아마 근사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한쪽 벽에 시작했던 이렇게 막 흙으로 시작했던 불상들이 거대합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를 보면 이 교실 전체에 맞다. 이 교실 전체에 이렇게 많은 높이로 아마 이렇게 흙으로 만든 소조 불상들이 아마 동서남북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서 이 내부에, 그 탑지 내부에 아마 검은 재라든지 아마 목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고 아마 이 돌 구조물에다가 그 목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니까, 아, 이게 분명히 화장했던 장소다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제일 밑바닥은 계속 물이 솟아와서 제일 밑바닥까지는 발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재발굴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밑에 부분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어떤 구조물이고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문무왕의 화장터라고 이렇게 그 전해오지만은 뭐 그건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왜 이렇게 지정했냐라면은 대부분 문무왕 비편이 어디 나온다라면 우리가 사천왕사지 나왔다, 그죠? 사천왕사지에 이제 서쪽에 있는 귀부에서 나오니까 아마 분명히 그 능에 그와 관련되는 비석들은 능 앞에 많이 세우죠. 태종무열왕비도 어떻습니까? 태종무열왕 무덤 앞에 생기고, 안강의 흥덕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다 대본 보게 되면은 무덤 주변에 비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비가 낭산에 있고, 실제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했기 동해구에 뿌렸기 때문에 아마 동해구에 아마 비를 세우지 못하고 화장과 관련됐던, 또는 문무왕이 정말 염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만들었던 사찰, 자기 원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이렇게 비를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낭산 일대에 아마 그런 화장 흔적을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준으로 그 역사학자들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터라 생각했는데, 여기는 진위 여부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이제 동해 지역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언사입니다. 예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그 공문화 이렇게 조성하고 있고, 여기 초등학교는 이제 그 뭐 해양 장보고 전시관, 문무대항 전시관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아마 이견대쯤 될 겁니다. 무덤, 여기 이견대, 여기 현재 이견대, 요 위에가 아마 터 있는 부분이 아마 이견대쯤 되는데, 원래 이견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진위 여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죠. 근데 문무왕은 그 깨어진 비편 전체에 있는데 이렇게 토막 두 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편들은 발굴조사에도 못 찾고, 언젠가는 아마 도로를 있으라고 아마 그 망덕사 쪽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편이 몇 개는 더 발견되겠죠.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유홍준 선생님 같은, 나의 문화에 합산 유홍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풍골경진,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이렇게 갈았다니까. 풍골, 이렇게 뼈를 이렇게 갈았다 이렇게 하니까, 역사학자들이 문무대왕이 화장했던 데 이설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문헌 기록도 그렇고 다 나오고, 문무대왕이 화장했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화장했다고 해서 왕릉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왕릉을 화장을 했어도 무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산 가다 괴릉, 원성왕릉 같은 데 화장하죠. 화장했지만은 무덤은 이렇게 원성왕릉이 괴릉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뼈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뼈를 무덤을 쓰는 것을 우리가 장골이라고, 장골이라는데, 대부분 이제 매장할 때 장골이죠. 매장하는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무덤을 쓰지 않고, 왕들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고로,
뼈 항아리 안에 담죠. 화장하고 뼈 항아리 담으면서 고로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진 뼈를 갈았으면은 이렇게 상골 한다는 상골. 이렇게 뼈를 이렇게 뿌려버려. 바다라든지 어디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무덤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장해서 뼈를 갈아서 뿌렸으면은 무덤이 없고, 그 뼈를 가지고 모았으면 장고했으면 무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동국대학교의 황수영 총장의 제자분들은 뭐냐면은 문무왕의 화장이고 뼈를 모았던 곳이 이곳이다. 장례를 지었던 곳이 이곳이다. 예, 이곳이다 이야기하죠. 왜 이 장례를 지은 흔적이냐면 나중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반란을 제압하고 신문왕이 행차를 하는데 우리 만박식적설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차를 하는데 그 만박식적설화를 얻기 위해서 와서 거주하는 게 12여일 됩니다. 12여일. 그러니까 왕이 바닷가에서 12여일 있었다는 것은 아마 제2차 장례, 화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이 뭐죠? 이제 그 문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수선한 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토목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장고를 했을 것이다 생각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쪽에 있는 분들은 그 화장했으니까 무덤이 없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증명해보자. 그래서 안에를 조사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보면은 동서남북에 물길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큰 돌이 이렇게 하나 있죠. 근데 그 돌은 이제 어디서 예전에 있죠. 예전에 뭐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학자들은 뭐 자기 고집만 씌우다 보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암석 분석 다 하니까 요 돌은 위에 있는 돌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밀려와서 같은 바위 돌에서 이게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 잡은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가 나중에 이렇게 뭐 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리를 넣던 그런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다 가두고 난 다음 조사했는데 그거는 흔적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아니다 하기도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조사했던 사람들이 동서남북 들어오는 물길에는 아마 이거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커팅해서 이 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무왕의 진위 여부는 뭐 새로운 문무왕의 피가 완전히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금성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진위 여부는 뭐 평생 갈 겁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문사는 문무왕도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문무왕이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절, 이렇게 진국사라는 이렇게 그 가문사를 짓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진국사가 문무왕 왕공을 보지 못하고 아들 신문왕이 이제 가문사 탑을 완공하니까 이제 그 진국사라는 절을 이름을 바꿔갖고 그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다 해서 이제 가문사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시작은 문무왕 때 했지만 완공은 이제 신문왕 때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깎여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인공적일 가능성이 있다. 왜? 이거 동서남북을 다 했으니까 다 이렇게 관통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죠. 이 돌은 이 부분에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깎아냈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요 사이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구조물들은 좀 독특한 구조물이라 자연으로 보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견해에 있죠. 이제 문망유죠. 아마 우리가 그 대단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681년에 21년에 이제 제위 21년에 죽으면서 가을 7월 1일에 죽었다. 시호를 문무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요인에 따라 동네 어구 큰 바위 위에 장사했다.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전하기를 왕이 화하여 용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왕의 유언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문무왕을 찾게 된 이유는 분명히 동네 구이고 가문사이기 때문에 이 일대지에 문무왕의 유적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누가 시작했냐면은 고유섭 선생이 이제 그 평양분인데 이제 그 경주의 중앙박물관장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황수영 제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가면은 제자 진홍섭 선생이든 이런 사람 얘기하죠. 동네 지역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유적을 찾아라. 왜? 동네 구라고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유적이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이 강변을 조사를 하니까 뭡니까? 탱바이 하니까, 탱바이, 대항바이, 뭐 이렇게 지방말로 이렇게 뭐 탱바이 하기도 하고, 대항바이 하기도 하니까, 분명히 저기에는 뭔가 신비하다.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 동서남북의 물길도 아니고, 그 가운데 커다란 무덤 같은 장대석이 하나 큰 바위가 들어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문지상에 좀 떠들썩하겠죠. 이제 문무왕릉이 발견됐다. 또, 그것도 세계 최초로 어디에 무덤? 바닷속에, 물속에 무덤, 해중릉.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홍보가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대왕석이라 하는데, 요즘 와서는 굉장히 그 학계 의견 다양하죠. 야, 이 대왕바위, 탱바위, 이러한 부분들은, 대왕에 대한 신화들은 울산의 대왕암도 있고, 동해 지역 쭉, 강원도부터 쭉 동해 울산까지 내려보면은 대왕에 대한 신화들은 굉장히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에 와서 용왕신과 관련되는 그런 흔적들이 쭉 이루어왔는 거다라는 그런 견해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아니죠. 그러니까 용왕신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라고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무덤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뒤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그 요원을 보게 되면은 목숨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호련히 긴 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러움이 있겠는가.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아주 신문왕이죠.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었으니 위로는 여러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묵관원들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도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있는 이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마라.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은 예의 갖추어라. 얘기하죠. 그리고 지난날 만사를 처리하던 영도, 만 가지 일입니다. 만 가지 일. 우리는 한두 가지 일에도 벅찬데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죠? 영도 한 무덤에 흙이 되어 나무꾼과 목등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서 굴을 판다. 그죠? 그러니까 헛되이 재물을 쓰는 것은 역사책에서 꾸준히만 남길 뿐이다.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하는 것이 못된다. 이야기하죠.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한 영호걸들도 죽고 나면은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간다. 근데 그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누누이 역사책에서는 이야기했다. 그 무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토끼와 여우가 굴을 파고 나무꾼이 목동에 올라가서 뻘핀이 부는 곳이 동산처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책에서는 헛된 일 하지 마라. 수고로운 일 하지 마라라고 누누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니는 꼭 내 말을 지켜서 만들지 말라. 당부하는 겁니다. 그죠? 당부합니다. 그런데 또 자식의 입장에서 그렇죠. 자식의 체면이에요. 자식의 체면 때문에 크게 만들고 또 크게 만들어야 아버지의 그 위험을 그대로 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겨도 뭡니까? 대부분 다 잘 지키지 않고 대부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왕은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 따라합니다.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화장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장례 제도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장은 인류가 만든 장례 중에 가장 좋은 장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라시대 정도가 되면, 신라시대 고려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화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는 최고의 귀족급이나 왕족이 아니면 화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화장을 하는데 경제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경제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그것도 그 사람 태우는 시신을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 못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승려들 대부분 또 다 매장을 땅속에 묻습니다. 신라 말이 와서 선종 사상이 유행되고 부처님에 대한 권위보다가 스님에 대한 권위가 높아질 때 신라 말에 와서 이제 스님들도 화장해서 만들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처럼 그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부도탑을 이렇게 만들기도 대부분 합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화장은 최고의 어떤 장례 절차였고 신라 56명의 왕 중에 한 7, 8명을 화장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이렇게 비운에 가서 이렇게 화장하는 왕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본인 뜻대로 화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그 화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 정책이 들어오면서 너무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걸 효로하고 나라의 그 근반은 충성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부모에게서 물려준 신체 하나도 그죠? 버리면 그거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에게 가져 있다 보니까 돌아가셨는 부모를 어떻게 화장한다 이러면 그 동네에서 아마 몰매면서 쫓겨나는 폐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돌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어서 시신을 가져오지 못할 때 대부분 화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은 나쁜 장례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바뀌어서 이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3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그 무덤을 어떻게 할 건지 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제일 막내라서 이제 권한이 제일 없습니다. 또 형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래도 돌아가시면 무덤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무덤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덤에 파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걸 너무나 그러니까 그래도 형이 시키니까 이제 한 양지 반쪽에 밭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뭐 한식 때라든지 뭐 이게 벌초 때 이렇게 가서 형제들이 이렇게 뭐 벌초 준비하고 이제 뭐 놓고 이제 절을 하면서 늘상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무덤에 계신데 지금은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하고 있을까? 시신이 깨끗하게 잘 부패돼야 될 건데 혹시 물은 차지 않았나? 지금쯤 되면 목대가 이렇게 사가갖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왜? 합니다. 이게 목이 제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무거운 부분도 매일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라 금관들도 보면 귀걸이가 관져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목이 잘 약간 그리고 바로 파면은 머리가 자랍니다. 우리 이렇게 강시 이렇게죠. 중국 강시 지역에는 뭡니까? 그 강시 지역에는 다 미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시 박물관에 보면 다 미라들이 막 있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게 땅을 이게 포크리를 파다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스로 쓰는 거는 최고 나중에 90% 단계에 발굴 단계고 처음에는 다 벌목하고 중장비로 다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벌써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무덤이 허접하게 쓴 거나 잘못 쓴 데를 보면 벌써 한 100m 전망부터 바람 불면 냄새납니다. 이게 냄새가 납니다. 이게 오염된 냄새가 나죠. 그러면 정말 금직스럽습니다. 그럼 파죠. 그럼 파면 안 판데도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것만 보다가 그래갖고 그거 생각, 이걸 절을 지내면서 하죠. 형님들은 뭐 생각할까? 어머니에 대해서 뭐 생각할까?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 해주는 거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나는 할 때마다, 어머니 깨끗하게 빼가지고 깨끗하게 싹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니까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화장하고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외국에서는 그 장례 제도를 뭐 요즘 이벤트 하대, 이벤트.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이렇게 삼촌이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화장하는데 깨끗하게 시신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면서 또 꽃도 단장을 요즘 뭐 꽃도 하나씩 꼽아서 꽃도 단장하고 또 옆에 다 기념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야,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관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꽃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영상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화장해서 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목걸이도 만들기도 하고 뭐 반지도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지역에는 화장해갖고 뭐 축포 쌓아갖고 바다에서 이렇게 축포 퍼뜨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야, 장례 방법 참 독특하다. 화장이 뼈를 이제 바다에서 축포선에 풍풍 쌓아갖고 이제 뼈를 퍼뜨리고 옛날에 손으로 뿌리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그래 하더라고요. 이제 무덤에 대한 방법도 정말 다르다. 근데 딱 보면은 그래도 그 원래 무덤을 쓰는 방법이 뭐냐라면은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시신 죽었으면은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무덤의 가장 근본적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음 내세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내세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상 영향이 딱 두 개가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같은 데는 왜 미라를 만드냐라면은 이집트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껍데기가 죽지 영혼은 이게 또 돌다가 또 신체가 건강하면 딱 들어와서 부활해주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잠시 떠났는데 이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가 그대로 있어야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데 이 그 사이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시신이 썩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썩지 않기 위해서 미라를 만듭니다. 근데 미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두면은 부패가 제일 빨리 돼.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은 우리 건조할 때 뭐부터 합니까? 안에 내장을 다 끄지. 왜? 내장이 빨리 제일 부패하고 하니까 이제 내장을 다 끄집어 내죠. 그러니까 미라한테 내장 다 끄집어 내죠. 내장 다 끄집어 내고 이제 다른 걸 채우죠. 다른 걸 채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 위에 뭐 코팅 해야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렇게 뭐죠? 코팅제 있죠. 이렇게 옷 같은 걸 이렇게 하지만 그쪽에는 뭐 다른 그 식물로 이렇게 코팅하고 딱 건조시켜 놓으면은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수천 년 동안 미라가 이렇게 딱 밀봉하면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그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신을 썩지 않기 위해서 보관하는 부분이고 이 중국, 티베트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올라가게 되면 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신을 뭘 합니까? 이게 토막 내서 새의 먹이를 주죠. 천장이나 새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새의 먹이를 시신을 주는 거고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 썩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뭡니까? 영혼하고 인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우리는 매장으로 껍데기 매장으로 돌아간다 하고 사람 새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게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화장은 돈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묻는 것이 매장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렇게 매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더 멋있게 만들다 보니까 무덤 구조의 변화 발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이렇게 무덤 만드는 것도 나중에 자기 권위, 산 사람의 권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의 를 위해서 거대하게 무덤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문왕은 크게 만들지 마라. 내 무덤 크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대부분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으나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끝이 없을 것이나 이와 같은 일은 즐거이 행할 바가 아니다. 그죠? 죽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곧 고문, 그죠? 고문, 바깥들에서 서국식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이렇게 남기기. 그리고 상복을 입는 등급은 정해진 규정에 있거니와 장례 치른 제도는 검소하고 간략한 데라. 검소하고 간략하라. 너무 화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일본의 고도쿠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무왕과 거의 한 40년 이렇게 내외되는 그 시기의 사람인데 그게 뭡니까? 그 유언은 그렇죠. 내 관에는 이렇게 관을 우리가 살이 넣듯이 예를 들면 외관에 뭐 청동을 하고 안에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관에 금동을 하고 이렇게 관 만들지 그렇게 중복해서 하지 마라. 내 그 관에는 꼭 옥을 넣지 마라. 옥. 예전에는 금보다가 더 귀해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 옥입니다. 옥.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무덤에 일본 같은 데 보면 옥이 최고상이죠. 뭐 금에 비해서 옥이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옥으로 갑옷을 만들어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은 옥을 넣지 마라. 금과 은과 옥을 넣지 마라. 그리고 내 무덤의 관원들은 그냥 간단하게 내 그 시신만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옷에 그렇게 화려하게 넣지 말고 또 내가 죽거든 그 사람을 따라 죽게 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순장이죠. 신라에도 503년까지는 503년부터는 순장 금지합니다. 법령으로 503년 이후부터는 이제 금지하죠. 그 이전까지는 왕이 죽으면 남자 5, 여자 5.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야 너무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었는데 그 밑에 사람들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죽여서 넣노. 하지만은 강제로 죽여서 넣는 경우도 있고 왜? 발굴 조사하면 가야 고분 지역에 이렇게 뭐 성산리 고분이라든지 아니면 고령 대가야 고분들 가 보면은 이 왕 주변에 무덤이 쭉 달려 있습니다. 뭔가 이게 부채꼴로 쭉 전체 달려 있죠. 거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두개골로 타격받아서 두개골이 파괴받다는 것은 이게 뭐 죽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멀쩡합니다. 멀쩡합니다. 뭐 약을 먹여 죽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왕이 죽으면 당연히 내가 죽는다는 그런 종속적 관계가 태어날 때부터 딱이기 때문에, 일몸체이기 때문에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죽노?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죽으면 딸려 죽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흙과 집으로, 흙으로 알면 또는 뭡니까? 집으로 그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넣어라. 이 사람 죽이지 말고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여기저기 쓰지 마라. 한 곳에 모아서 정갈하게 써라. 여기저기 흩어지지 말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 유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검수하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일본이나 한국의 문무왕, 신라의 문무왕 같으면 가장 이렇게 노블레스 올리 정신이 가장 철저했던 곳이 또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고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죠? 변방에 있던 변경에 있는 성과 진, 그죠? 성과 진을 지킨 일과 주와 현의 세금 징수는 기묘한 것이 아니면은 마땅히 모두 해야돼서 폐지해라. 아주 귀중하고 귀한 거에 여기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면은 폐지해라. 율령 역시 법조문의 격식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라. 이러죠. 고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묘하게 써야 될 그런 국가 재정이 아니면 거두지 말고 또 법령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으면 고쳐라. 이렇게 하죠.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이 뜻을 알리도록 할 것이며 주관하는 이는 시행하도록 하라. 내 장례를 치는 사람들 이거 철저하게 해서 널리 그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이렇게 시행해라. 이렇게. 그죠? 쭉 있죠. 이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게 되면은 외부에 이렇게 문무왕이 포상할 때 제일 높은 사람에게 묻는 그러니까 같은 직급의 총관인데 불구하고 최고 높은 사람에게는 금을 줍니다. 금을 주고, 금은 이제 우리 한쪽 날만 있는 게 금이라 합니다. 양쪽에 있는 걸 돌아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 금도 이렇게 하는데, 금은 한쪽 날만 있고, 뒤에 이제 등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도가 아니고 대부분 금이죠. 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주고, 다음에 총관에게는 창을 줍니다. 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게는 관등 한 단급씩, 관등을.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고대 전쟁에 있어서 칼을 주는 것은 내 신분을, 내 직위를 주는 겁니다. 내 지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영역 바깥에서는 나와 같은 행동을 해라라고 딱 하죠. 그래서 지난번 당 고정 때도 뭡니까? 동대도 이제 칼을 줘서 소정방에 줘서 니는 내 영역권, 황제 영역권 바깥에 갔을 때 내를 대신해서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창을 주시. 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1년 동안 왕 사이에 아마 13년째 아마 김유신이 죽습니다. 문무왕이 21년 동안 재임하면서 14년 정도에 죽는데, 그때 뭡니까? 나라에서 고구려와 싸우는데, 고구려와 싸우는데, 그러니까 살 배달해라. 그죠? 너는 하니까 모든 신라의 신하들이 어떻게 고구려 적진을 가로질러서 당나라와 싸우는 최전방에 살을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모두 다 불가합니다. 라고 했는데 김유신이 뭡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늙은 신하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죠? 쭉 넘어갔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혹시 우리가 문경 같은 데 보면, 문경 세제 같은 데 보면 토끼길이라서 굉장히 좁은데, 그죠? 토끼길 같은 데. 근데 왜냐면 말 타고 짐을 실어 못 가고, 마차도 못 가니까 대부분 다 말에 있는 짐들을 내려서 딱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날 눈보라 치고 몹시 치고 사람들과 많이 죽었다. 6일에 양무에 이게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정방에게 이렇게 군량을 보내는데 소정방에게는 군량을 보낸 게 아니고 은 5,700푼 가는 실로 곱게 짠 배 30필. 여기 뭐냐면 두 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죽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보온 효과로 제일 좋은 것이 두 발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이렇게 깎아서 이거 모아서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죠. 왜? 옷 같은 거 만들거나 따뜻하게 보온 효과로는 최고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발을 30년간 우왕 19장 줬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에게는 이렇게 살 배달 가지 말고 또 장군들에게 또 선물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탐나국
요 제주도, 제주. 탐나구 우두머리 좌평 도동 음률이 한국에 갔다. 요 탐나구 제주도는 문무왕 이전에는, 문무왕이 삼국통일 이전에는 어디 소속이냐면 백제 소속이. 백제가 이 제주도를 관리했는데, 문무왕이 삼국통일하고 난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 탐나국이 이제 신라에 항복합니다. 항복해 와서 이제 신라 땅이 되는 거죠. 탐나는 무덕 이래로 백제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좌평을 관직으로 호칭을 삼았는데, 이때 이르러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됐다. 그죠?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다. 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는 부분.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 남산이죠. 남산 신성도 섰습니다. 장창.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산이 원래는 토성이었는데, 문무왕 때 토성이었는데 뭡니까? 새로 사왔다 해서 신성. 요 신성이에요. 새로 사왔다 해서 남산 신성이다. 옛날 남산성이었는데 남산 신성이죠. 그리고 이제 장창, 남산성 안에 긴 창고지죠. 그렇죠. 좌창, 우창인데, 이제 한 곳에는 무기, 한 곳에는 식량, 이렇게 보관하는 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산 신성비입니다. 남산 신성비는 지금 2023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10개가 발견돼요. 10개. 남산 신성비 전체 발견되게 되면 한 200여 개 정도로 발견돼야 되는데, 전체 구간을 이렇게 쌓았던 구간을 나누게 되면은 그만큼 20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발견된 거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남산 신성 답사할 때 비가 될 만한 거 찾으면은 뭐 1년 연봉은 1년 연봉을 아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땅 보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명문들 제일 양호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딱 해준다. 내용이 딱 똑같습니다. 신해년 2월 26일 쭉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어디 갈까요? 둘레가 있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보시면 2022 현재까지 10개의 남산 신성이 발견됐다. 비에 새겨진 공통적 내용은 요 신해년을 보게 되면 간지를 보게 되면 59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해년 2월 26일 남산의 새로운 성을 쌓을 때 법대로 규정대로 지은 지 3년 안에 붕파자 하면 지은 지 3년 안에 붕파자 하면은 죄를 줄 것을 알려 제약케 했다. 뭐니까 딱 어떤 그 남산인데, 여기는 황호동 사람들이 동장은 누구고, 그 동장 밑에 있던 서기는 누구고, 이 서기가 밑에 있던 기술자는 누구고, 그러고 동원된 인력은 누구 쫙 해서 인원까지 파악해갖고 딱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가 쌓았던 부역으로 쌓았던 요 성구리 구간에 무너지면은 3년 안에 무너지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 맹시해 물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시공제입니다. 책임 시공제. 오늘날 또 매 마찬가지죠. 가로수 나무를 쭉 심었는데, 가로수가 뭐 심을 때는 다 파릇파릇했는데 1년 지나니까 말라 죽습니다. 보통 뭐 가로수 같은 거는 대부분 3년 정도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3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어주는 걸로 아마 그런 식의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벌써 책임 시공을 이렇게 딱 했다는 거죠. 누구 책임인지 소재를 명확하게, 누가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새겼던 돌들이 다 이렇게 다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거죠. 보기 뭡니까? 맹심은 바로 뒤에는 각 촌락별로 인원들을 동원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도사 또는 나두, 지방관과 지방관의 촌락 통치를 매개로 현지의 촌주 그리고 중하급 기술자 등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촌락별로 할당받은 공사 구간의 길이가 보, 척, 촌까지 그러니까 몇 cm까지 되게 요령 같으면은 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성을 쌓는 공사가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 책임제로 시행한 결과를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후에 이제 명활서 작성비도 뭐 동이나 똑같은 요 남산 신성비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쭉 넘어있습니다. 가을 뭐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가을 7월에 유신이 죽었다. 그래서 수어지교 지난 시간에 우리 김유신 하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병이 났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전하께서 성공십시오 이야기 쓰죠. 왕이 울면서, 그죠? 왕이 울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년 때 당시에 이제 궁궐에 연못을 파고 화초를 심고 이제 월지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월지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김문희 당에서 이제 교육할 김문희 이제 거의 죽을 때 됩니다. 그죠? 이제 문망 때 당시 이제 동생이 죽죠. 동궁을 19년 이제 문망이 거의 21년이니까 거의 뭐 죽기 한 2년 전입니다. 그죠? 궁궐을 다시 수리했는데 매우 웅장하고 그랬다.
동궁을 짓고 궁궐 안팎에 여러 문 이름으로 처음 적였다. 사천왕사가 완성됐다. 남산성을 증축하였다. 이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성을 계속 쌓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 의상스님 같은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 죽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왕경에 성을 쌓으려고 하여 승려 의상에게 물어보니 의상이 대답하였다. 비록 들판에 띠집에 살아도 도를 행하면 곧 복업이 있을 것이요.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이 힘들게 하여 성을 만들지라도 또한 이익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질면은 그죠? 이렇게 땅바닥에 선을 그어놔도 백성들이 선을 넘어오지 않는데 왕이 어지지 않으면 쭉 만리장성 사도 다 이렇게 넘어와서 흩어진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 잘 다스려야지 헛되게 성막 쌓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니까 왕이 이제 알아듣죠. 듣고. 그 다음에 7월 1일 주군이 시오를 문무라 하고 여러 신하들 유해에 따라서 동해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다. 민간에서 자기를 왕이 화의 용이 되었다 하고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대인들 가장 힘든 것은 뭐 군역과 부역이죠. 그러니까 왕의 정치가 했네, 그죠? 신문왕. 이제 요 신문왕 부분은 그림만 보여주고 이렇게 제가 다음 시간, 다음에 낭산할 때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은 즉위하면서, 그죠? 즉위하면서, 잠깐만, 신문왕이 이제 즉위하는데, 문왕의 죽자 대르리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문왕이 장례 기간 중에 장인 김돌이 반란이 누르자 장인을 죽이고 왕비를 궁중에서 쫓아낸 비운의 왕이다. 즉위하자마자 즉위한 해에 그죠? 장인을 죽이고 왕비를 쫓아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중에 4년 후에 왕비를 쫓아내고 4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4년 후에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려면은 요속공주의 어머니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즉위에 할아버지 태종무열왕과 함께 출전하여 백제와의 양산 전투에서 장애했다. 양산. 지금 양산 아닙니다. 양산 전투에서 장애를 제사한 김용문의 작은 딸을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 부인으로 맞았다. 그죠? 그리고 먼저 2찬 문영과 파진찬 상광을 보내. 이 상광이 뭡니까? 김유신의 이제 맏아들이. 보내 길을 정하고 대하찬 지상을 보내 납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문왕이 두 번째 부인을 맞으면서 예물을 어떻게 했냐? 예물 뭐냐라면은 예물로 보내는 것은 비단이 15수레이고 살,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 젓갈이 135수레였으며 조각 150이었다. 여기 간장 이런 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뭐 살,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 젓갈 이런 것들을 이제 혼례품으로 이렇게 답례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기가 다릅니다. 오늘날은 뭐 예전에는 군대 다시 이렇게 갈 때는 대부분 떡이나 술을 가져갔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뭐 통장을 가져가고 돈으로 다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태종돼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입니다. 신문왕이 굉장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아마 신문왕은 굉장히 힘이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삼국 통일했고 아버지가 기반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그 반란군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제압하고 나머지 이제 왕자 권위를 가지면서 이제 당의 이야기죠. 와, 너 너 할아버지를 왜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노? 태종무열왕이고, 그 태종 빼, 시오 빼, 이렇게 합니다.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왜? 당 태종도 있고, 우리 태종무열왕 같은 태종이기 때문에, 당나라의 태종이 뭐, 효인데, 너그 신라의 춘추 이름 앞에 왜 무덤에 호가 태종이고, 태종 빼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뭡니까? 너희 나라의 선왕 김춘축에도 그것과 같은 묘를 쓰니, 이는 매우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칭모를 고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은하에 답하였다. 당나라 이야기죠. 우리나라 선왕 춘추의 묘호가 우연히 성조의 묘호와 서로 저촉되고 칙령으로 이를 고치라 하니 제가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치라면 제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한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선왕 춘추는 잡았 어진 덕이 있었고 더욱이 생전에 어진 신하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사만을 고구려백제 신라를 통합하였으므로 그 공적이 이룩한 것이 많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추진한 묘가 성조와 서로 저촉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칙을 들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사신께서 대궐의 뜰에 목변할 때 이대로 아뢰어 주십시오. 그 후로 다시 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김유신이나 김춘하 우리 백성들이 모아서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연히 겹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십시오라고 사신님 그대로 읊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당나라와 이제는 뭡니까? 1대1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자신감에 의해서 아마 이래 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드디어 신문왕 이제 아버지가 지었던 진국사를 가문사로 고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견대에서 만파식적을 얻었던 부분이고 또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용년, 그죠? 그 만파식적의 그 마디마디 영이었다는 그 기림사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문왕릉은 아들 효수왕릉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